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경제 일정을 꼽자면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는 6일에 진행되는데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기준금리를 낮춘다면은 2016년 이후에 첫 인하가 되고요. 미국보다 먼저 인하를 선택하는 것이라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하겠죠. 국내로 시선을 계속 돌려보죠. 지난주에 정부가 앞으로 15년 동안의 전력 확보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8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 3기 건설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도 투입한다는 건데요. 이견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에는 원전 확대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살펴보시죠.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가전력 수급 기본계획 이게 금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전력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지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인데요. 대형 원전을 새로 짓고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처음으로 포함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차례대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강력하게 밝히시는 분이죠.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윤종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 국가전력 수급 기본계획 이거를 왜 세우는 건가요? 전력 수급 기본계획은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 2년 단위로 향후 한 15년 동안의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 설비 계획, 전력 수요 관리 등을 내용을 담는 국가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실무안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해준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 정기본 실무안의 주요 골자는 석유 등 확탄 발전을 줄이고 무탄소 에너지의 두 축인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확대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발전 설비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2038년에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등이 무탄소 전원으로 수요 전력의 한 70%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이런 것들이 몇 개인데 3개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총 26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4개 원전이 건설 중이고요. 그래서 2038년이 되면 아마 총 최대한 34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상황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0개가 계획이고 여기에 3개가 포함이 되고 SMR까지 하면은 34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원자력이 전력 생산을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30%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밀차 에너지 전체를 보면 석유, 석탄 등 화력 에너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무탄소 전원이 현재보다 최소한 3배 정도 늘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무탄소 전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지형상 수력 발전 증설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는 없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양수 발전이라든지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예. 원자력을 늘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번 실무안에는 최소한만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지금 현재 예. 추가적인 원전이 한 5기가 정도 증설할 계획이거든요. 예. 이제 이에 반해 이제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한 100기가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원자력을 좀 더 늘리는 게 국가 에너지의 어떤 수급 측면에서 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한에서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원전도 필요하고 예. 이제 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죠. 일단은 원전 쪽에다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고요. 그런데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안전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이제 그게 이제 과학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난 그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뭐 통계적인 그런 자료들을 보면 원자력 발전은 이제 타 에너지에 비해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안전하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사고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후쿠시마 사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뭐 그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그 발생한 그런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사망자 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난 한 6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원자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고는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원자력 발전은 안전한 에너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용 후의 핵 연료 이 부분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원전 부지 내에 뭐 설치되어 있는 물로 냉각하는 습식 저장조나 아니면 공기로 냉각하는 건식 저장 시설에 보관 중입니다. 근데 이게 그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됐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그래서 지금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당연히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끔 정부와 발전 사업자가 원전 부진의 저장 시설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를 해내지 못하면 원전의 출력 줄이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빨리 국회에 좀 나서 주긴 해야겠네요, 이거는. 네, 그렇죠. 네네. 그 핵연료 처리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던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핵연료 처리 기술은 이제 사용 후 핵연료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이제 폐기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아주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시 재활용 가능한 뭐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 등 이런 재활용 가능한 그런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다시 회수해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그런 연료로 이제 성형 가공해서 이제 연소를 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제 핵연료 처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물론 이제 핵 보유국인 뭐 프랑스나 뭐 러시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재처리 기술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핵연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현재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앞으로 이제 그 미래에 이제 새로운 이제 파라다임을 바꿀 원자 노형이 이제 SMR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 80여 종의 다양한 SMR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지금 이번 그 정기본 실무안에
SMR 한 기 정도 이렇게 두고 한 기를 염두한 내용이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예. SMR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잘 만드는 경수용 원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좀 다양한 목적에 또 특히 이제 석탄 화력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유연하게 그런 이제 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미래 원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MR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체로 얘기하는 게 안전하고 편하다 이런 이야기들 네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아직 상용화가 안 된 단계잖아요, 이거는. 근데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상용화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긴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말씀하시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SMR 그런 원전들이 좀 운영 중에 있긴 합니다.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좀 안전하다고 예단하는 거라는 평가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SMR은 이제 대형 원전 대비해서 예. 열출력이 낮습니다. 그렇죠. 예. 열출력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그 열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자 노형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원전 사고가 이렇게 후쿠시마 같은 중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나더라도 그렇게 큰 사고가 날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안전성 평가를 해보면 예. 한 1년에 이렇게 사고가 중대 사고라고 하는 그런 핵 그 연료가 용융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한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아, 거의 제로네요. 예. 거의 제로인 거죠. 그래서 예. 거의 자체적으로는 고유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자 노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찬성 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찬성 측 입장, 지금까지 나온 정도로는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 들어봤고요. 다소 다른 입장 이번에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은 동국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앞에랑 같은 질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전기본 실무안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좀 그 전력 수요나 예비율이 너무 과도하고 원전에 치중한 측면이 강합니다. 예. 그리고 향후 연평균 1.63 경제 성장률을 가정했는데, 예. 자, 이것은 미국이 전력 증가율이 30년까지 한 7%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전기본 계획에 의하면은 15%에 육박하고요. 예. 그다음에 설비 측면에서는 2038년까지 거의 30%가 늘어나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그다음에 AI 센터가 17기가와트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17개 들어간다는 건데 우리나라에. 예. 예,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그 수요가 지나치게 이렇게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SMR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이 SMR이라는 거는 지금 상용화는커녕 개발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34년에 완전한 실증이 끝난 것도 아닌 것을 실증용으로 전력망에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건 SMR은 따로 시험을 한다는 건 몰라도, 예. 이걸 전원 계획에 넣는다는 거는 자가당착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총괄위원장님이 한수원 출신이거나 SMR 연구에 참여해가지고 좀 편파성에 우려가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좀 과다하게 반영됐다. 그다음에 실증도 안 된 거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근데 원전 확대를 찬성하는 쪽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 전력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아일랜드 같은 나라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친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걸 항상 원자력계가 항상 하는 얘기고요. 예. 예, 그것이 지금 뭐 제일 지금 뭐 수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데이터 센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데이터 센터가 지금 미국에서 아마 2030년까지 전력수의 9%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지금 미국의 그 에너지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요. 예. 그럼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우리나라 논리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꼭 원자력 발전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것은 굉장히 자기 아전 인수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서유럽 같은 거, 뭐 유럽도 지금 뭐 늘어난다 그러는데 유럽에 뭐 1기가, 2기가, 3기가짜리 원전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지을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유럽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지금 친원전으로 회귀했다고 또 증상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 가능성만 가지고 이렇게 막 남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 확정된 예상되는 계획을 해외의 경우 실제 데이터로 해야지. 예. 이 아전인수격인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니까 원전 짓는다는 이런 논리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어쨌건 전력 수요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생에너지가 더 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원전이라는 거는 경직성 전원은 우리나라가 지금 충분히 많아요. 이게 원전은 출력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비수기 때도 원전을 끄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원전이 만약에 비수기 때는 원전 비중이 높아져요. 평상시는 30%라도 비수기 때는 원전 비중이 한 50%를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많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잘못해서 몇 기간만 정지가 돼도 대정적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석연료가 지금 한 30% 정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고 출력 조절이 안 되고 재생에너지는 늘어나야 되지만 이게 지금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전원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완전 제로로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어느 도단이에요. 왜냐하면 화석연료는 출력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백업하기에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30%까지는 천연가스 정도로 해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없어가지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하게 되면요. 그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량을 공급하는 걸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둘 다 순간 전력 조절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전원이에요. 원전과 재생에너지는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이 지금 2038년에 7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언어 도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입장을 원전을 더 늘릴 게 아니라 화석 연료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평가도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한쪽 측면의 이야기고 벌써 오래전부터 저는 재생에너지 만능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맨날 땅이 좁다는 등 비싸다는 얘기 그런 해묵은 이야기를 하는데 해상풍력은 땅값이 제로예요. 원전은 땅값 굉장히 비싸죠. 무슨 풍력발전을 땅에다 합니까 요즘 누가? 그리고 태양광도 땅에다 까는 게 아니라 롭스탑이라든가 대형 건물 옥상 그다음에 철로변, 교량 지붕화, 그다음에 원전 석탄 발전소 철거한 부지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이 요즘 선별하는데 지방의 버린 땅들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런 지역에 두면은 지방 살리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패널값은 거의 똥값이 돼가지고 이게 좀 망할 정도로 지금 싸졌어요. 굉장히 싸졌죠 지금.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가 무슨 땅이 모자란다는 말은 그거는 완전히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애 같은 말이죠. 그 땅값 같은 문제가 있어서 또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SMR이잖아요. 아까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SMR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개발도 안 된 거를 그 당시에 그때 실증용으로 전용망에 물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거죠. 아, 그러니까 일단은 다 실증을 하고 상용화된 다음에 할 얘기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용화는 이제 실증이 된 다음에 상용화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실증용으로 전력망으로 물린다고 그래요. 지금 계획에 넣어놨잖아요. 예. 그건 자체가 뭐 사고가 나고 안 나건 간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전성 문제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전과 관련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너무 포괄적인 말씀을 질문이신데. 그러면은 폐기물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폐기물이 이 고준위 특별법 무산됐지만은 이게 처리가 된다면은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럼 안전하게 처분이 있을 수 있다면 강남역 밑에 지하 500m에 처분하면 다 동의할까요? 안 하겠죠. 그거 안전하지 않다는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자, 그럼 원전의 폐기물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용성의 문제예요. 원전은 일부 찰성하더라도 폐기물은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핵폐기물을 보관할 만한 지하에 큰 안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것이 부지가 있을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이 핵폐기물에 대한 낙관적인 계획은 그건 원전을 짓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지. 지금 어느 나라가 지금 사용 해결로 처분장을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핀란드는요, 양이 무지하게 작은 나라예요. 폐기물 양이. 그럼 미국도 지금 안 되고 있고 프랑스도 안 되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뭘 하냐면요, 지상에 임시 저장소 늘리고 있어요. 글로 다 모아놓으려고. 영구 처분장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폐기물법에 뭘 거는데 폐기물법이 뭘 하는 겁니까? 그것도 미국 같은 중간 저장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원전에서 꺼낸 거 우리나라 어디서 중간 저장하겠습니다. 미국은 땅이라도 넓으니까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중간 저장할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찰성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고 기술이 있다는 말을 지금 믿는다는 거는 그거는 언제렇게 일부의 이야기고요. 지금 세계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70년째 지금 영구 처분장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맨날 기술이 있다, 할 수 있다 말만 하는데 그럼 벌써 했어야 되는데 70년 동안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지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술도 상당 부분 기술도 지금 미비하고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수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지하 500m의 군사용 폐기물 처분장이 미국에 이미 있습니다. WRPP라고. 벌써 90년대부터 가동한 지하 처분장이 있긴 해요. 그건 핵무기용이에요. 핵무기 폐기물 저장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기술은 있는 나라인데 왜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다른 입장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동국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자네 한국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아는가? 아유, 전기차 운전하는데 당연히 알지. 이번에 아이온 ST라고 전기차 타이어 중 최장 마일리지가 나왔다던데? 야, 우리 같은 택시기사한테 딱이네. 전기차 타이어 중 가장 오래가는 한국타이어 아이온 ST. 가까운 한국타이어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한국타이어.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부터. 팀 코리아의 공식 파트너가 된 베스트슬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깨끗한 물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 싫어요. 깨끗한 물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은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깨끗한 물 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연드림 깊은 물. 자연드림. 네, 경제뉴스 속 키워드를 맞춰라. 오늘도 경제뉴스 속 한 대목을 준비했고요. 중간에 땡땡으로 처리된 빈 공간에 들어갈 단어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제부터 듣고 오시죠.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음식점주들에게 배달뿐만 아니라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에 대해선 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큰 게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이 아닌 포장 주문에도 이거를 받기로 결정을 하면서 굉장한 우려가 쌓이고 있는데요. 배민 쪽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수수료가 곧 플랫폼 이용료니까 포장에도 이거를 부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반대로 점주들은 포장의 경우에는 점주들이 직접 소비자와 대면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역할이 적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된다면은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커진다고 봐야 하겠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점도 문자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기 나가겠습니다. 1번은 중개 이용료, 2번은 중매 이용료. 1번 중개 이용료, 2번은 중매 이용료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이렇게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물정의 0945로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은 중개 이용료, 2번은 중매 이용료.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해 여의도 면적의 3배를 불태웠던 하와이 산불. 전문가들은 산불의 원인이 기후위기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기후변화를 줄이는 일상 속 작은 행동. 종이컵 등의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를, 쓰지 않는 전기코드는 뽑아놓기,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지구를 지키는 작은 습관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큰 행동이 됩니다.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코로나19에서 국민 생명의 최전선을 지켰던 간호사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떠난 병원에서 처벌과 생계의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를 지켰던 간호사들. 환자의 제대로 된 치료를 걱정하며 지금도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안은 제정돼야 합니다. 5월 12일은 제54회 국제간호사의 날입니다.
이 캠페인은 창립 100주년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는데 통장은 통장이라고요?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돈 모으고 돈 버는 진짜 배기 알짜 배기 경제뉴스 챙겨가세요. 저는 잠시 후 10시 15분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그렇게 좋다며? 네, 중요한 경제 뉴스 콕 집어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콕. 오늘 주목할 만한 경제 뉴스는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유지, 유가 다시 오르나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받았던 국제 이벤트였습니다.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가 나왔죠. 결론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감산 연장입니다. 2025년까지 감산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연장입니다. 유가에 가장 예민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번 감산 합의도 사우디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옴시티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구할 구석, 기름밖에 없죠. 유가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유가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오펙 플러스의 영향력 줄어들고 있고요. 최대 석유 소비 국가인 중국이 경기 부진에 빠지면서 수요 성장세도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섣불리 감산을 풀었다가는 자칫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도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국채 유가 떠받치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공급이 줄어드는 셈이니까 가격이 오를 요인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대형 산유국들이 지난해부터 감산에 나서긴 했는데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었죠. 아무래도 각국의 이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계획 자체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당장 이번 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내년에 오히려 증산하는 방안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유가 변동, 국내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뉴스콕이었습니다. 네, 핫한 지역의 핫한 이슈, 핫풀 거기 어때 시간입니다. 새제 개편 지난주에 출범한 22대 국회 화두로 떠올랐죠. 그 가운데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뛰어들었는데요. 핫한 부동산 소식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헌재가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종부세 개편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뭘로 보세요? 일단 이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좀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종부세제의 개편 폐지 논의는 대통령 선거 공약 당시부터 언급이 되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정부 출범 이후에 과세 대상의 기준이라던가 세율 같은 것들이 일부 변화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22년 개편한 때는 조정지역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폐지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이 중과세 세부담에 대한 완화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종부세 세제 변화 등에 따라서 재산세, 그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이제 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재가 이제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 조금 더 논의에 대한 탄력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일부 의견으로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이제 종부세를 개편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소 이례적이다, 좀 다른 분위기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1주택자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네, 실제로 23년 납부 대상자는 전년보다는 꽤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예. 주택가격 변화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일단 과세 기준 대상 같은 것들도 계속 완화돼 오는 과정에서 대상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23년 고지 대상 기준으로 11만 1,000명 정도가 납부 대상이었던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1만 1,000명. 예. 네, 직전 연도에는 약 23만여 명 정도였기 때문에 과세 대상, 고지 대상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긴 한데 예. 다만 전체적으로 주택 종부세를 내는 대상 자체가 크게 23년에 줄었었기 때문에 1주택자의 비율 자체는 오히려 좀 높아진 바도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나왔나요? 대략 20%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오랫동안 뭐 투자나 투기의 목적 없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소위 이제 중산층의 세부담이 너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1주택자에 대해서 이게 너무 과도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는 뭐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실제로 1주택자 종부세 부분은 현재도 고령자라던가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상당한 감면 기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고령으로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실제 거주로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종부세를 이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있기도 한데다가 만약에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기준도 논란이긴 하지만 어쨌든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시장에서 서울 대도시 강남권 같은 선호 지역에 똘똘한 고가주택 한 채를 투자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전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세법 전반을 좀 논의해서 단계별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이제 통합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단계별로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종부세와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주택 부동산 관련 세제를 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만 따로 띄어서 빠르게 결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양면이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부가 계획한 대로 다주택자에게 차등 적용했던 5% 중과세율 이거를 2.7% 기본세율로 일원화를 한다. 그랬을 때는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많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자체는 폐지가 됐지만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과표 구간별로 2배에 가까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좀 서울 같은 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신 분보다 지방의 여러 중저가 주택을 다채 소유하신 분들의 세율 부담이 더 과도하다라는 이제 법상인 제도적인 지적이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중과세율 자체가 완화 내지는 폐지되고 동일한 세율로 이제 전체적인 과표 기준에 대해서만 매겨지게 된다면 아마 오히려 전체 금액은 적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제기했던 이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는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총 자산 규모 주택 부동산의 전체적인 과세 대상 규모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이동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 좀 장기 보유가 높은 이제 투자 선호 지역 좀 고가 주택, 아파트, 신축 주택 이런 쪽에 투자 쏠림이 되고 있는 현상 자체는 계속 과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5월 동안에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종부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된 결과라고 봐야 되나요? 가계대출 4월, 5월 다소 다시 늘어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거래 신고량 자체가 그 기간에 늘어난 것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분기부터 서서히 서울이나 이런 좀
소위 시장을 주도하는 지역에서 먼저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패턴에서 4월, 5월로 가면서도 거래가 예상외로 줄지 않고 계속 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전월 대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거래가 조금 먼저 늘어난 지역들에서 이런 것들이 좀 예견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종부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보유자 대상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2분기 정도까지 당해년도에 처분할 의사가 있는 주택들은 거래를 마치시려는 의도가 항상 이 종부세와 관련해서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영향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4월, 5월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주택 거래 패턴이 혹시 종부세 과세 기준일 전후로 조금 주춤했던 그런 과거의 패턴을 좀 따라가진 않을지 거래가 계속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패턴에 따라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도 계속 좀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증가 추세가 계속 되는지는 그 기준일 이후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와 관련해서 주담대 금리가 조금 안정되면서 다시 주담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금리 부분도 동일하게 조금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게 부동산의 시장의 어떤 활성화 내지는 활황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종부세 폐지 논의 같은 것들이 조금 불거지면서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가격 정상화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세 변동률이라던가 실거래 신고 가격들이 시장 주도 지역, 투자 선호 지역에서는 계속 좀 직전보다 오른 가격으로 신고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패턴들이 조금 지속 혹은 주변부로 계속 확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기는 한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등 이런 세금 과세 기준을 관련한 거래 이제 흐름의 약간 변화 같은 것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한두 달 정도 상황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뭐 투자 선호 지역 이런 부분들 그런 곳 중에 하나를 꼽자면 역시 강남일 텐데 강남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회복됐나 봐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시세 통계로도 10주 이상 지금 주간 변동률이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강남, 서초, 송파 소위 이제 시장을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강남 3구의 실제 거래 신고 사례들이 정고점에 거의 근접한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고 직전 거래가보다 조금 더 높아진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신고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가를 받쳐주는 전세 가격이 강남권에서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강남권 같은 소위 이제 선도 지역, 리딩 지역에서는 회복세가 좀 뚜렷해 보인다. 그리고 확장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달의 거래라던가 가격 흐름 그리고 주담대 금리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또 3분기 초반에는 여름 비수기 또 계절적 이슈들이 항상 조금씩 작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약간의 변곡을 또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이신데 일반적으로 선도 지역들 가격이 오르면은 그 주변 지역들도 같이 이렇게 조금씩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강남 쪽에서 이렇게 오른다면은 서울 외곽 지역 이런 쪽까지도 이런 뭐 온기랄까요? 이런 게 좀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서울 강남권의 회복세나 정고점 근접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외곽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비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서울의 이제 부도심이나 상대적으로 정부 재정 모기지 상품 같은 것들의 재원 조달을 받을 수 있는 좀 중저가 주택이 많은 네네. 지역에서도 아무래도 실수요 기반의 거래나 이런 것들이 조금 형성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다만 가격 호름이 굉장히 빠르게 외곽이나 혹은 경기 인천 지역까지 전파가 되면서 빠르게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금리 변수를 좀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시장 금리, 주담대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또 그 흐름이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반복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금리 불확실성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말씀 이상은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일기 신도시 쪽도 조금 뜨겁잖아요. 1차 선도지구 이건데 그래서 이쪽에서 집값이 좀 오르는 흐름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1차 선도지구 각 신도시에서 제일 먼저 재건축을 하게 될 단지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지금 본격화된 상황이어서 선도지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는 적당 사업성 입지를 갖추고 주민 동의율이나 참여율도 높아 보이는 지역들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유자분들이 내놨던 물건을 회수하는 것들도 조금 포착이 되고요. 회수하는 과정에서 호가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시는 이런 흐름들도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당의 대표적인 마을들, 일산 지역들, 일기 신도시 중에서 선도지구 지정 이제 물량들이 조금 많은 규모가 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호가가 좀 오르는 사례들이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런 선도지구 지정 절차, 공모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분간은 호가 조정이 상향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 다만 전체적인 재건축 절차나 규모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지도 흐름이 꾸준히 계속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참고해서 거래나 의사 판단은 하시되 무작정 오르는 가격에 묻지마 투자를 하시거나 하는 것은 여전히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잘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조금만 짧게 해볼게요. 지난해 외국인들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대부분 중국인 소유라고 했더라고요.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 겁니까?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증가 거래 중 10채 중에 한 7채 정도는 중국인의 주택 거래였다라고 집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비중에서도 중국인 주택 보유 투자가 한 절반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것들의 좀 투기적인 거래나 불법 거래 의심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난 지역들이 중국인이 실제 거주를 많이 하는 지역들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결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소형 저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 투자한 경우들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되는 비중 유지나 증가는 한국에 계속해서 정착하거나 사업 생계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조선 쪽이나 중국인들의 거주주택 마련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제 거래 조사나 관리 그리고 세금에 대한 징수 그리고 혹여라도 투기적인 불법 거래나 명의도용 같은 것이 없는지 관리하는 것들은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꼭 그게 투기나 투자 수요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부분들도 엿보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전망 한 줄 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부세 이슈도 있었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장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주가 될 것 같아서 이번 달 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금리를 잘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세요? 경제가 흐르는 소리. 매일 아침 9시 들으면 똑똑해지는 조태현의 생생경제.
제철 식품 중요하죠. 한 주간의 재래시장 그리고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정지희 과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이에요. 6월에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징검다리 휴가도 있죠. 이럴 때 추천할 만한 품목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최근 참외나 수박 등의 제철 과일이 많이 저렴해졌고요. 여름 날씨가 되면서 대추, 방울토마토 가격도 많이 내려간 추세입니다. 예. 네, 요즘 장 보러 가시면 참외나 수박 정말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참외는 5, 6월에 연중 물량의 약 6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나오는 참외는 당도도 좋고 가격도 계속 내림세입니다. 5월 초 개당 2,950원 정도였던 참외는 최근에는 2,020원 정도로 1,000원 정도가 저렴해졌습니다. 6월과 8월 사이 연중 물량의 약 80%가 나오는 수박 또한 지속 가격이 내림세인데요. 5월 초 6kg 중량 한 개에 28,000원 정도였던 수박은 최근에는 크기도 커지고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개당 8kg 내외 정도에 23,000원 정도로 저렴해지고 품질은 좋아졌습니다. 또한 최근 일조량이 받쳐준 덕에 방울토마토 가격도 5월 초보다 1,000원 이상 내려가 키로당 7,400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장 보러 가보니까 수박 가격은 확실히 많이 내려온 것 같던데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올랐습니까? 네, 사실 근래는 평균 기온도 오르고 일조량과 일조 시간이 길어서 채소를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또는 내림세입니다. 그래도 굳이 꼽자면 깻잎과 양배추 가격이 조금 오름세였다고 보이는데요. 깻잎은 5월 초 100g당 2,400원대였던 가격에 비하면 5월의 마지막 날에는 2,200원대로 전반적으로 한 달 내내 추세는 내림세였으나 전주 2,100원대에 비해서는 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캠핑 수요도 많고 외식 수요도 많다 보니까 쌈채소 수요가 꾸준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양배추 가격은 3kg 한 포기 기준으로 6,000원대, 계속 가격 강세인데요. 양배추가 고가로 거래되면서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났으나 봄잡기 도시 양배추 정식이 지연되면서 예년보다는 늦게 출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장 물량 소진과 해품 양배추 출하 이전 시기가 맞물리면서 현재 물량 감소로 인한 가격 강세입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깻잎 그리고 양배추 가격이 좀 올랐다. 그러면은 가격이 내린 채소류도 있나요? 네, 요즘은 검색하지 않아도 오이김밥, 냉국, 피클 등의 영상이 자꾸 뜨더라고요. 요즘 오이랑 오이맛고추 등 고추류 가격이 조금 내림세인데요. 연간 나오는 오이의 절반가량이 4월에서 6월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옷이 가벼워지다 보니 다이어트나 건강 등으로 오이도 많이 찾으시죠. 오이 중 가장 많이 드시는 다다기 오이, 즉 백오이 가격은 꾸준한 소비에도 불구하고 점차 가격 내림세입니다. 오이 10개 기준 5월 상중하순 가격은 각각 7,648원, 7,364원, 7,091원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림세였어요. 역시나 오이랑 유사한 느낌의 오이맛 고추도 내림세였는데요. 햇빛의 양이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추류는 오이맛 고추뿐만 아니라 청양고추, 꽈리고추, 고추류는 다 같이 내림세였습니다. 5월 초 100g당 1,300원이었던 오이맛 고추는 최근 1,022원으로 가격 내림세였고요. 정량고추 또한 동기간 1,314원에서 1,090원으로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보면 생으로 먹기 좋은 아삭이 오이맛 고추뿐만이 아니라 입맛 도는 고추청, 고추 쌀 때 쟁여두면 좋은 땡초장 등의 콘텐츠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고추류 저렴할 때 잘 구매하셔서 활용하시면 가벼운 지갑과 살림살이에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 네, 오이와 오이맛 고추 이런 것들 가격은 내림세라는 이야기였고요. 이번 주에 제철 식재료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바야흐로 체리철입니다. 카티 통계 정보를 보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체리의 95%가량이 미국과 칠레 두 개 나라에서 수입됩니다. 5월에서 8월경, 여름철에는 미국에서 수입이 주로 되고요. 11월에서 3월경, 겨울에는 주로 칠레에서 수입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수입되는 양이 60%가 조금 넘어 칠레에서 수입되는 양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 체리 작황이 좋아서 각 대형마트에서 아파트와 수입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뉴스도 간혹 보이는데요. 체리는 당연히 수입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한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남 곡성이나 장흥, 제주, 원주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체리를 국내 각지에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체리는 버찌라고 불립니다. 버찌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벚나무인데요. 서양 체리와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는 버찌 또는 체리는 맛과 생김새가 조금은 다르지만 장보다 발견하시면 구매하셔서 비교하시는 것 또한 다른 재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철 체리 가격도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지일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네, 기름값 아껴주는 트럭버스 타이어 AH51 들어봤는가? 마일리지 보증까지 된다던데. 난 이미 TBX 앱에서 받는걸. 후륜 전용 신상 타이어 DH51도 나왔더라고.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한국 타이어 TBX 앱에서 다양한 타이어 정보와 멤버십 혜택까지 만나보세요. 한국 타이어 TBX. 오늘 끝곡은 레드클라운의 쇼콜라 체리 밤입니다. 조금 전에 체리 이야기 했었죠. 오늘 퀴즈 정답은요. 1번 중계 이용료였습니다. 중매는 우리 제작진 중에 결혼하고 싶으신 분이 있나 봐요. 당첨자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성공적인 투자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전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